그런 말이 있죠. 남자의 품격은 매너에서 나온다. Manners maketh man. 매너가 품격을 만들어주지만 이런 품격에 도움을 주는 사치품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그럼 남자의 사치품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차, 시계, 지갑. 차, 시계, 구두. 차, 시계. 그렇다면 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이 명품 가방을 얘기할 텐데 혹시 샤테크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과 제테크의 합성어로 매장에서 구매한 샤넬 가방에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인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낮아 명품을 대파는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나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주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명품이기에 내 통장 사정보다 무리하면서까지 명품을 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명품도 얼마 가지 못해 공급이 늘어나면서 최근 거품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식어가는 샤넬의 인기와 달리 여전히 그 인기를 감당 못하는 브랜드가 있죠. 최고점에 비해 떨어진 건 맞지만 1000만원대 모델들을 기준으로 대표 모델 서브마리너는 프리미엄으로 800만원 정도 붙고, 인기 모델 데이토나의 경우 최소 2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금빛 왕관 로고의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 방수 시계의 시작인 오이스터, 다이버를 위한 서브마리너,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한 시드웰러, 요트 경기에 특화된 요트 마스터, 모터스포츠를 위한 데이토나, 등반, 탐험용 익스플로러까지. 사실 브랜드의 근본 자체는 스포츠라 표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이미지와는 달리 롤렉스의 현재 위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 예물, 승진 선물, 아니면 성공을 자축할 때 스스로에게 선물하기도 해요. 특히 래퍼들에겐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가사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심지어 노래 제목으로까지 쓰이는 롤렉스. 롤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성공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죠. 물론 롤렉스 말고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시계 계급들을 보면 억소리 나는 시계 브랜드도 여럿 있지만, 왠지 롤렉스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롤렉스가 이러한 위상을 가지게 된 데는 마케팅, 그 중에서도 스포츠 마케팅의 역할이 가장 컸어요. 롤렉스가 가장 뛰어나고 비싼 시계는 아니지만 롤렉스보다 유명한 시계는 없다. 약 100년간 스포츠와 철학 및 가치를 공유해오며 시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브랜드로 거듭난 오늘의 주제, 성공의 상징 럭셔리 브랜드 롤렉스입니다. 끝판왕 파트 필립을 시작으로 오데마 피게, 브레게 등 어떻게 읽는지 감조차 안 잡히는 브랜드들을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이제 눈에 띄는 롤렉스. 누군가 재미로 줄 세운 개그표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업계에서 이거 틀렸다고 하지도 않거든요. 시계에 관심이 있다면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파텍 필립은 1839년, 오데마 피게는 1875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오메가는 1848년. 위 브랜드들은 시계의 나라 스위스에서 시작된 것과는 다르게 롤렉스는 비교적 늦은 1905년 영국에서 설립됐고, 1919년 스위스로 본사를 옮긴 독일인 이자 설립자인 한스 빌스도르프는 시계공인 동시에 뛰어난 사업가로 평가받는 인물로 1926년 입을 꽉 다문 굴에서 영감을 받아 오이스터라는 최초의 방수시계를 개발해냈지만,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한 오이스터를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던 차에 메르세데스 글리츠라는 여성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보해협 횡단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다 싶었던 사업가 빌스도르프는 글리츠에게 롤렉스를 차고 횡단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았네요. 그리고 횡단 당일 글리츠가 찬 롤렉스는 10시간 이상의 수영이 끝나고도 문제없이 작동하며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렸거든요. 당시 롤렉스와 글리츠의 관계를 앰버서더 마케팅의 탄생이라는 평가와 함께 명품 브랜드 최초의 스포츠 마케팅으로 평가받아요. 당대 가장 핫했던 특정 인물과 그 인물이 행한 행위를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세계의 브랜드를 알렸다는 건데, 홍보효과를 똑똑히 누린 롤렉스는 본격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돌입하며 또 어떤 스포츠를 통해 자세 브랜딩을 할지 유심히 지켜봤겠죠. 딱 보니까 유럽에서는 그전까지 일반 주행용 차량을 경주에 내보내다가 1920년대에 들어 당시 첨단 기술을 정복한 고성능 자동차를 생산하여 속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었거든요. 지금 들어도 유명한 벤틀리와 부가티가 당시의 최강자였다 하고요. 롤렉스는 그 중에서도 스피드, 즉 최고 시속 경신에 관심이 많은 영국의 말콤 캠벨에게 롤렉스를 채웠다고 해요. 말콤 캠벨은 롤렉스를 찬 상태로 롤스로스의 블루버드를 타고 최고 시속 약 500km를 달성하며 9번이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어요. 그 후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스포츠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빌스도르프는 각종 모험가들의 손목에도 롤렉스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1953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역시 당시 롤렉스를 차고 등정에 나섰고요. 이때가 기회다라 생각한 롤렉스는 이를 기념하며 모험가를 위한 시계라는 슬로건으로 익스플로러를 출시하여 지금까지 인기 모델 역할 중이에요. 마케팅적 수완이 재벌집 막내 아들 진두중급이었던 빌스도르프는 이에 멈추지 않고 몇 년 뒤 과학자를 위해 자기장에서도 버티는 밀가우스 또한 출시시켜요. 열망, 다짐, 목표,
성과, 성취, 성공. 앞서 말한 예시처럼 목표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손목엔 항상 롤렉스가 함께 있었기에 시계와 주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시계 하나하나에는 주인과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뜻의 슬로건을 아주 잘 설명하는 롤렉스만의 마케팅 방식이죠. 그런데 롤렉스가 걸어온 길을 자세히 보면 한 브랜드가 떠오르거든요.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의 진심인 음료 브랜드 레드불이에요. 지금이야 레드불이 온갖 익스트림 스포츠의 스폰서를 하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해역횡단, 모터스포츠, 그리고 에베레스트 등반과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롤렉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왔잖아요. 시계를 움직이는 부품을 무브먼트라 부르고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쿼츠 구동 방식과 태엽이 돌아가는 기계식으로 나뉘는데 정말 작은 수백 개의 부품이 서로 맞물리는 기계식 무브먼트는 상대적으로 쿼츠 시계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쿼츠 시계가 상용화된 거는 1970년대거든요. 롤렉스의 경우 타 기계식 시계들에 비해 단단한 무브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포츠 시계로서 더 많은 관심을 스포츠에 쏟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 수십 년간의 내구성 검증이 끝났다 생각한 롤렉스는 새로운 스포츠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시 새 스포츠 선택이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팬층이 자사 제품을 살 여력이 되는지를 중요시했대요. 고심 끝에 찾은 이 스포츠들과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는데 골프, 테니스, 승마, 모터스포츠, 그리고 요트 딱 5가지 종목에 한해서만 후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세계 테니스 그랜드 슬램의 타임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만 각 90억에서 120억 사이를 매년 지불하고 있고 그중 가장 유서 깊은 윈블던의 타임키퍼 역할은 1978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 밖에 ATP 주간 상급대회 대부분 역시 롤렉스가 빠지지 않는데 심지어 롤렉스가 대회 스폰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모든 골프 메이저 대회의 타임키퍼를 맡고 심지어 롤렉스 시리즈라는 최상위 대회 몇 가지를 따로 후원하고 있어요. 또한 60년 전부터 세계의 각종 권위 있는 승마 및 요트 대회와 인연을 맺고 있어요. 특히 요트 시합에서 스키퍼들이 항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까지 들어있는 요트마스터 2 또한 판매 중이고 F1을 비롯해 르망 24시, 데이토나 24 등 수많은 모터스포츠 대회와 관계를 맺으며 타임키퍼 역할을 하던 롤렉스는 대회에서 영감을 받아 대회 이름을 딴 시계 데이토나를 출시하여 지금 롤렉스 최고 인기 모델 역할을 하고 있죠. 롤렉스는 이미 전부터 자신들만의 분석을 토대로 구매력이 강한 팬층을 보유한 종목에만 투자하다 보니 축구나 농구와 같은 대중 스포츠는 고려하지도 않는다 해요. 그래도 종목 말고 선수를 생각해보면 메시, 호날두, 르브론 제임스가 우리에게 더 친숙한 건 사실인데 이들은 왜 최고의 시계 브랜드 롤렉스에게 후원을 받지 못할까요? 롤렉스보다 훨씬 고가의 시계 브랜드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데 메시와 호날두는 제이콥 앤코, 르브론 제임스는 오데마 피게에게 받는다 해요. 이들이 롤렉스를 거부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단정짓냐고요? 사실 이들은 공식 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본인들이 후원받는 브랜드가 아닌 롤렉스를 착용한 모습이 훨씬 자주 목격되거든요. 이것만 봐도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이 롤렉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말한 롤렉스의 경쟁사들은 운동선수들보단 배우나 가수처럼 더 대중적인 인물들과 스폰서십을 맺는 반면 스포츠의 진심인 롤렉스는 스포츠 스타들, 그것도 구매력이 강한 팬층을 보유한 종목의 선수들에 한해서만 후원을 진행해요. 1967년 당시 최고의 골프 스타 아놀드 파머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몇 년 뒤 그의 라이벌 잭 니클라우스와도 계약을 맺어요. 심지어 잭 니클라우스가 최근까지 차던 롤렉스가 경매에 나와 14억 원에 팔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 인물을 자사 브랜드와 연결시켜 제품에 대해 증언하는 식의 광고를 테스티모니얼 광고라 해요. 말만 들으면 어렵지만 브랜드의 앰버서더, 로저 페더러가 통산 20번의 그랜드슬램 우승, 타이거 우즈는 통산 15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 이들이 시계를 찬 상태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얼마나 많이 노출됐겠어요. 이는 테스티모니얼 광고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도 해요. 선수들이 최고의 순간을 함께할 때는 늘 롤렉스가 함께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해왔죠. 롤렉스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뜻하는 The Rolex Way 이라는 짧고 간결한 슬로건이 가장 잘 표현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롤렉스가 후원하는 많은 선수들 중 얼마 전 은퇴를 선언한 테니스 왕제 로저 페더러를 많이 아껴왔다는데 2006년부터 후원을 시작으로 그 금액은 1년에 100억 규모로 전해지거든요. 페더러의 또 다른 후원사인 벤츠가 1년에 60억 정도인 걸 보면 롤렉스가 스포츠 선수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어요. 페더러의 영원한 라이벌 라파엘 나달 역시 시계 브랜드의 앰버서더를 맡고 있는데 바로 리차드 밀이에요. 최소 수억 원을 호가하며 롤렉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리차드 밀은 이제 2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브랜드지만 롤렉스와 비슷한 길을 걷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부분 스포츠 스타와 브랜드 앰버서더 계약을 맺고 F1 팀과 슈퍼카 대주사와도 긴밀하게 지내며 스포츠를 통한 저변 확대에 나서는 중이라 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말은 힘들어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 헐크, 스타벅스, 펩시, 배트맨, 루트비어. 물론 롤렉스 본사에서 증명한 건 아니지만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름들로 전 세계 어느 시계방을 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개인을 넘어 세계적인 역사를 함께 만들고 걸어가는 롤렉스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과 스포츠 마케팅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지금은 스포츠 마케팅이 너무 대중적이고 기업 입장에서 필수 요소로까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잘 이뤄가고 있는 브랜드가 레드불과 몬스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해볼게요. 롤렉스의 창업자인 한스 빌스도르프는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었고 자신의
자신이 가진 롤렉스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재단으로 이전시켰다 해요. 재단 설립의 가장 주된 목적은 자선, 외부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그의 정신과 비전을 계승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둔 거죠. 당연히 빌스도르프 재단은 비영리단체로 분류되며 직원들의 수익에 대한 분배를 마친 뒤 대부분의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해오고 있어요.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롤렉스는 예술, 문화, 과학, 탐험, 환경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해요. 이번엔 이윤 추구의 목적보단 공익을 위해서라고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높은 것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 브랜드, 역사의 한 줄에 함께 적혀나가는 영원한 성공의 상징 롤렉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